물론 고민될 수밖에 없겠죠. 왜냐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게 만약 밝혀진다면 이제 그 맨하튼 그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지금 커다란 위험 요소를 지금 던져 온 거잖아요. 안녕하세요. 미국아재 공돌입니다. 안녕하세요. 미국 아재 오사입니다. 그럼 오늘은 또 무슨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오셨나요? 오늘은 뉴욕 맨해튼에 있는 빌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역시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라서 또 그런 걸 가지고 왔구나. 그죠, 제 분야죠. 오케이. 그러면 또 얘기해 주시죠. 지금 이야기는 1970년대 이야기예요. 음, 그 뉴욕 맨해튼에, 그때 맨해튼 도시 내에 시티 그룹에서 이제 본사 헤드쿼터를 이제 거기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, 그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음. 1년 후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빌딩이 될 뻔한 이야기입니다. 위험한 빌딩이 되지는 않았지만 될 뻔. 될 뻔한. 오케이. 이 시티콜 타워는 1977년도에 완공된 빌딩인데 59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어요. 당시 가장 혁신적인 설계 중에 하나였습니다. 이 건물의 가장 큰 특징은 기둥 배치에 있는데, 보통 빌딩들은 모서리에 기둥이 서 있지만 이거는 예외적으로 빌딩 내면의 정중앙에, 그러니까 T자형으로 이렇게 기둥을 배치했습니다. 그 이유는 부지 한쪽에 있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였어요. 덕분에 건물 하부가 뻥 뚫린 외관을 갖게 되었는데요. 이 빌딩에 또 다른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, 미국 초고층 빌딩 최초로 tuned mass damper라는 커다란 진자 장치를 꼭대기에 설치했어요. 한국말로 하면 동조 질량 감쇄기인데, 이게 초고층 빌딩이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 이 흔들림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. 그러면 아까 말했던 튠 매스 템퍼라는 게 그 우주 작동하는 이제 초고층 빌딩이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 속도가 더 세지거든요. 그렇겠지. 예. 그러면 이제 스카이스크레이퍼들은 이렇게 바람에 따라 흔들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흔들림을 최소화하고자, 왜냐하면 한없이 흔들리다가 무너질 위험성이 있고,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진동을 최소화하고자 이제 그걸 설치하는데, 이제 원리가 이제 빌딩 고유의 주파수, 그러니까 흔들리는 그 주기에 맞춰 가지고 커다란 질량, 큰 매스를 상부에 위치함으로써 이제 빌딩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커다란 무게가 카운터웨이 이제 반대쪽으로 작용하면서 거기에 연결된 이제 댐퍼들, 스프링처럼 이렇게 연결된 것들이 그 빌딩을 다시 원위로 잡아주고 빨리 진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서로 캔슬 아웃을 하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캔슬 아웃.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지어지는 모든 최고층 빌딩들에겐 다 그 시스템이 있다고 음.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또 하나 내가 궁금한 게, 이 빌딩은 지금 사면이 있으면 각 면에 가운데다 다리를 달아. 네. 끝에 이렇게 코너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 맨 끝에 에지에는, 코너에는 지금 서포트가 없는 거야. 혹시라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힘을 받거나 그러면 톱오버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데, 이거 공학적으로 어떻게 푼 거예요? 저도 스트럭처럴 엔지니어지만 이런 디자인은 가급적 피하려고 했겠죠. 그런데 원래 기둥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교회가 있어 가지고 그 교회 모서리를 피하면서 이제 기둥을 각 면 중앙에 두는 특이한 구조가 되었는데, 이 힘을 버티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쉐브론 브레이싱, 대각선 가세예요. 건물 외벽을 따라 설치된 이 가세들이 바람이나 무게 하중을 받아 가지고 그 힘을 면 중앙 기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 줘요. 이렇게 바람이 옆에서 불면 힘이 가세를 타고 흘러 가지고 중앙 기둥에 모이고, 그 기둥이 다시 기초로 하중을 보내는 거죠. 그래서 그것 덕분에 기둥을 모서리에 두지 않고 건물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었어요.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이었죠. 본론으로 들어가서, 아까 이 빌딩이 지어지고 나서 1 년쯤 있다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빌딩이 될 뻔했다 그랬죠. 네. 왜? 이 빌딩을 디자인한 엔지니어 이름이 르메 슈리에인데, 이 사람이 이제 건물이 되고 나서 1년 뒤에 전화를 받아요. 어디 뉴저지에 있는 대학원생의 전화를 받는데, 이 학생이 이 사람한테 질문한 거예요. 이 빌딩을 디자인할 때 혹시 빌딩을 대각선 방향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생각해 보셨냐고 물어본 거예요. 이 당시에는 뉴욕 빌딩 빌딩 코드. 코드에서는 각각의 면 직각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만 계산했지 코너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생각을 안 한 거예요. 이 질문을 듣고 이제 자기 디자인한 걸 다시 재검토를 해 봐요. 재검토를 하는데 V자형 가세, 그 브레이싱에 걸리는 하중이 60%나 올라갔다고? 더 올라간 거죠. 대각선으로 바람을 받. 이 사람이 고민을 합니다. 물론 고민될 수밖에 없겠죠. 왜냐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이게 만약 밝혀진다면 이제 그 맨하튼 그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 지금 커다란 위험 요소를 지금 던져 온 거잖아요. 그렇죠. 이 르메 슈르에가 음. 자기 디자인한 걸 재검토해 보니까 이제 원래 디자인했을 때는 그 빌딩에 있는 V자형 가세, 그 하나의 길이가 너무 길었어요. 40m 정도 되어 가지고 부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을 했다는 그렇죠. 거지. 용접을 하려고 디자인을 한 거예요. 근데 자기의 디자인을 재검토했을 때 그 접합부의 하중이
160% 그러니까 60%더 자기가 설계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. 거기다가 또 문제는 또 뭐냐, 그 현장에서 설치할 때 용접이 비용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볼티드 커넥션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볼트를 써서 이걸 결합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패닉이죠. 그래 갖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어? 우선 이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가 없었어요. 왜냐하면 너무 큰 사회적인 그렇게 혼란을 되면은 야기할까 봐. 사람들이 막 패닉하고 난리 나죠. 그렇죠. 지금 맨하탄 도시에 그냥 하나의 그냥 폭탄 하나가 있는 거예요.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. 거기다가 그 당시가 7월 정도였는데 이제 8, 9 월쯤 되면 또 허리케인이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은 정말 패닉에 빠진 거죠.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모르게 비밀리에 보강공사를 합니다. 그래서 밤마다 인부들을 시켜서 그 적합부 주변에 벽면을 다 뜯어내 가지고 강철 플레이트로 보수를 보강? 합니다. 보강을 보강을 해 하고, 주려고. 예, 왜냐하면 볼티드 커넥션.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마감을 끝내고 그렇게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실제 보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. 며칠을 한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 제가 알기로 허리케인 올 때까지 끝내죠. 그런데 그래도 가장 취약한 지점을 알아내 가지고 이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했죠.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만약에 허리케인 그러니까 비상사태일 때 전력이 끊어지면 저기 최고층부에 있는 동조 질량 감색이 그게 이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더 큰 위험인 거예요. 그래서 그쪽에 비상 제너레이터도 설치하고 그리고 적십자랑 협력해 가지고 반경 10 블락 내에 비상 안전 대피 계획도 수립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실시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보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이제 그 언론사에서 알아가지고 뉴욕타임스 알아가지고 이 엔지니어 르메슈리에하고 인터뷰를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밤 또 큰 고민을 하고 심적 부담감과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합니다. 그런데 하필 그날 아침 6 시부터 뉴욕타임즈뿐만 아니라 뉴욕 내에 있는 모든 언론 신문사에서 파업을 해요. 그 어. 파업이 10 월까지. 그래서 결국 언론 보도는 안 됐어요. 참 운이 좋았네요 그럼. 그런 면에서 운이 좋았죠.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보수 공사를 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다 그게 인제 안전하게 그 빌딩은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된 그해 9 월에 음. 허리케인 엘라가 왔는데 이게 원래 예정으로는 뉴욕을 강타를 한다고 했었는데 다행히 비껴나가서 큰 영향은 없었지만 이미 그 사이에 이제 보수는 완전히 끝냈죠. 그래서 꼭 보수를 끝내면서 구조상으로 안전한 건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저도 엔지니어고 형도 엔지니어지만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교훈을 던져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제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전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 보게 만들더라고요. 누구든지 그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건 쉽지 않죠.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. 자기 창피한 거 감추려고 하다가 진짜 큰 사고 나면 그 책임은 또 어떻게 회피하겠어요. 결국에는 진짜 사고 나면 다 밝혀질 텐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. 자기 잘못은 잘못이고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지금이라도 대처하는 맞아. 게 한국에서도 건설 시공 관련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데 그 밑을 파다 보면 실제 사람들이 윤리적인 책임을 외면한 경우가 많아서 발생하는 게 많아요. 비용 일정 이해 관계보다 안전과 윤리가 이라는 점을 이 이야기를 듣고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. 아, 그 오늘 또 그래도 재밌는 얘기, 흥미로운 얘기여서 되게 진짜 그런 거 뭐 우리가 사실 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별로 알 일이 없는 건데 또 이렇게 그 분야에 맞춘 데 있어서 이런 재밌는 얘기. 사실 그 윤리 얘기했잖아요. 맨 마지막에 결국에 윤리인데 가끔가다가 엔지니어들도 그런 모먼트가 뭐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옳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아요.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실수한 거 있으면 숨기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 그거를 막 "남이 실수한 거야." 그거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까발리지만 내 실수는 함부로 말하기가 참 힘들지. 그죠. 더군다나 자기의 실수가 이제 사회에 큰 위험이 된다면 더더욱 숨기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빨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게 이게 공익을 위한 길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. 그럼. 아, 오늘 그래도 또 재밌는 얘기를 가져오셔서 재밌게 봤고 우리는 그러면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